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 게 몇 번 후에는 대면 수업을 하겠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인원도 너무 많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중간고사도 지금 과제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14주에 기말고사 과제로 해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4주 차에는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비대면 할 때 과제들 제출해 주세요 하는 것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별도로 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내셔도 되고 15주의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몇 주에는 뭐가 부족했다? 난 이거를 좀 내고 싶다? 아니면 난 이거 비대면 수업에 제출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15주에는 마지막에 밀렸던 거, 못 냈던 것 그런 것들을 15주 차에는 과제를 한꺼번에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15주에는 내가 더 추가적으로 낼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비대면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을 15주 차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14주에는 과제 기말고사가 있고요. 15주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업하면서 부족한 것들이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낼 것들을 과제 제가 추가적으로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색채 디자인입니다. 색채 디자인 하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여기서 컬러, 색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색채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색채 디자인의 영역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참 저는 이제 얼굴을 이제 끄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임할게요. 여러분들 수업에 잘 임해주세요. 그래서 이 색채 디자인 영역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수업할 것들은 이런 그 디자인 중에서도 환경 디자인이 있고요. 또 실내 디자인이 있고 패션 디자인이 있고 미용 디자인이 있고 시각 디자인이 있고 제품 디자인이 있고 멀티미디어 디자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어, 디자인 영역 중에서 이 색을 다루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요. 나머지는 디자인 실무 이론에서 색채 계획의 이 목적이 색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과 어떤 정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거는 환경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환경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환경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또 환경 디자인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환경, 공간을 보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나?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들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 디자인에도 뭐 지역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요. 또 조경 디자인. 뭐 요즘은 이제 토목 조경 디자인들을 또 이제 경관 디자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연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도시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별로 그 도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도시 디자인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나 아니면 인공 자연적인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놓아서 하는 그런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을 도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뭐 지역색이라든 게 있고요. 또 서울시만에 갖는 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 광주시, 뭐 그런 뭐 평택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그 인공 자연적인 요소들 가지고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에는 환경 색채도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의 색채들 그것들도 이 환경 디자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 디자인이 왜 필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환경 디자인 하면은 그냥 건물을 아무렇게 졌다는 거죠. 특히 이 색이 옛날의 건물들은 내 건물이 눈에 막 띄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심벌마크라든가 아니면 이 건물 아파트의 색채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LG에서 지었다. 요거는 무슨 어느 건설에서 졌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아주 원색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그 환경 디자인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거를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디자인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종류들이 이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 구성물들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 같은 경우도요, 함부로 못 써요. 이게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들을 다 지역별로 줍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색들은 뭐 무슨 색들을 그 범위 내에서는 쓰지 못하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가면 이 건물의 환경 색채들이 잘 돼 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이 환경 색채 분류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보통 이 환경 색채는 원경색, 중경색, 근경색, 근접색. 그래서 이 원근에 대응하는 법들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의 색채,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봤을 때의 그 환경 색채, 그 다음에 근경, 옆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것들, 그것들의 색의 그 환경 색채, 그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이런 환경 색채를 분리해서 이렇게 색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본색이 있고요, 보조색이 있고 이런 강조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환경 색채의 기능은 일단 상징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목적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환경의 조화가 되겠죠. 이 색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인성도 있어야 되고, 또한 안정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건물의 색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색들, 지금 약간 베이지색이 보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무슨 색이냐고 하냐면 주조색. 이게 주조색입니다. 기본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주조색.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보조색들이 있고요. 이 보조색이라는 거는 이 식물 같은 것들이 보조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포인트색으로 뭐 강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입구를 뭐 포인트색을 한다든가 이런 표시, 뭐 이런 것들을 주겠죠. 그래서 이 환경 색채에는 이 주변의 색과도 어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경으로 봤을 때, 저 멀리서 봤을 때, 또 몇 미터 이상 중경으로 봤을 때
가까이 있을 때 그것들의 조화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이 환경색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환경하고 색채입니다. 도시 환경에도요, 이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서 이 도시의 이 환경은 기능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고 또 조형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지역적인 상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특색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공의 환경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이 도시 환경과 이 색채가 어우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 가로등들이 이 지역마다 이런 그 조형적인 거, 지역적인 상징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특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의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에 맞는 이런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가로등에 이런 거 안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것들이 이 환경 디자인입니다. 기업의 환경 디자인입니다. 이, 이 기업에서도 이 환경 디자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건물 형태의 이런 상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공간의 심리적인 효과가 어울려졌을 때 이런 기업 이미지에 대한 환경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전에 있는 SK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색이 변하는 이런 조명을 사용한 기업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색들도요, 잘 활용을 하면 이 건물이 하나의 도시 아니면 환경 디자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예쁜 아름다운 이런 빛 조명의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환경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런 기업 이미지의 향상과 업무 능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슨 건물 그리고 저런 거는 조명들을 잘 사용을 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슈퍼 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공적인 건물에다가 이 건물의 표면에다가 공간에 이런 그래픽적인 효과를 부여해서 이런 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요소를 갖춰서 이런 그 뭐예요?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서 이 도시 경관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요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수를 이용한 슈퍼 그래픽입니다. 이 환경 디자인에는 그런 외부의 환경 색채도 있지만 또 실내 디자인 이런 실내 색채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내 디자인이에요. 실내 디자인의 개념은 실내 공간에 대한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기능적인, 정서적인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실내 공간을 계획하는 이런 일들이 실내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내 기획들이 있고요. 실내 공간 설계, 디스플레이, 실내 조경, 가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실내 디자인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내 공간 디자인의 의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합리적인 기능적인 이런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도 다 실내 디자인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내 디자인의 요소에는요, 이런 바닥, 이 바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 빈도가 가장 높아 촉각적인 만족이 요구되는 곳이 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석재 패턴으로 이루어진 바닥, 뭐 아니면 카페트, 아니면 자연적인 석재 패턴, 부드러운 촉감, 그래서 이 거실, 식당 통합된 이런 거다란 공간에서 만약에 이게 식당이라 그러면 식당 영역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감을 가지고서 이런 그 범위 안에서는 이 공간에 관계된 이것들에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런 영역의 구분도 하고 있는 이런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부엌의 대부분 이제 타일
타일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 그 부엌들을 보면. 그래서 이 타일을 하는 거는 이 음식물이 떨어져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좀 더 뭐, 잘 닦을 수도 있고요. 또 색상의 통일감을 주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 차별화된 이런 바닥 처리를 해서 주변 가구하고 하나의 공간을 개성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그 목재를 사용해서 바닥을 뭐 이렇게 목재로 조각을 이어서 바닥에 패턴을 만들어서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이 바닥 기법, 이 목재, 이런 바닥에 대한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거실에 있는 바닥재들이 뭘 많이 써요? 이 그냥 일자 나무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석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입니다. 천장은 수평적인 이런 요소와 조형적으로 자유로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례예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서양의 이 사례인데 이건 이제 약간 그 더운 지방, 열대야 지방에 있는 이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장 도구에 노출되어서 이런 공간감 입체적으로 하고 이런 이건 목재들의 이제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질감에서 오는 이런 시골풍의 이런 농가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역성과 문화성을 동시에 강하게 느끼는 이 반옥의 이 거실이에요. 그래서 이 질감의 투박한 이 자연재를 상반되는 이 매끈한 이런 질감의 흰색 벽체는 이제 흰색이고요. 사실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데 하얀 벽에다가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시켜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천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마치 직물이 천막처럼 느껴지는 이런 실제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이런 직물의 부드러운 질감을 잘 살린 그런 천장의 요소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천장에다가 입체적으로 분을 이렇게 연출해서 이렇게 뭐 뚫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실내 디자인에서는 이 바닥, 천정, 그 다음에 이 벽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직적인, 그 다음에 배경적인 이런 그 재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양 사례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실내에 차지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자연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타일의 벽면에 과감한 이런 패턴과 색으로 디자인되어서 아주 개성적인 이런 욕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욕실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타일을 벽난로로 해서 좀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서 이런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서 이런 벽난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난로와 이런 창,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유리창에 주된 재료를 가지고서 이런 빛에, 낮에는 이런 빛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하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킨 것처럼. 그래서 공간에 그런 은은함을 주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내 디자인에서는 이런 바닥이라든가 또 천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패턴 벽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겠죠. 이것도 패턴 벽지, 그 다음에 가구까지 디스플레이 하면
굉장히 동양적이면서도 이런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둥입니다. 기둥도 구조적인, 강조적인, 상징적인 요소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안정되고 또 전체적인 구조에 있을 때 굉장히 무게감을 줘서 굉장히 조화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구부, 벽을 차지하는 부분의 가구 배치, 동선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통로 공간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원활하게 잘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은 패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런 환경 디자인에도 굉장히 범위들이 많지만 아주 짧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패션 디자인입니다. 패션 디자인에도 우리가 특정 기간이나 계절 중에 이런 의상이라든가 장식 아니면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션들 하나에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뭐 이런 경쟁들도 있고 개인적인 양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션의 전파성이 하향 전파, 뭐 수평 전파, 뭐 상향 전파, 집합 이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향 전파라는 거는 이런 모방해서 전파해서 전승하는 거. 수평은 이제 수평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이 상향 전파라는 거 유행을 따라서 간다는 거고, 집합 이론은 사회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런 패션의 전파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션의 전파도 다양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서 패션 디자인을 합니다. 이 패션 디자인의 요소도 이런 선이라든가 재질, 이 패션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색채도 중요하죠. 그래서 패션 디자인의 요소는 이런 선, 재질, 색채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디자인의 원리에서는 이런 균형이라든가 비례라든가 강조하다든가 이런 배색의 원리를 이해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재질에 따른 소재에 따라서 이런 색상을 사용하고 이런 통일감의 변화를 줘야 되고요. 또 이런 그 색채에 대한 이런 뭐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이런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대칭, 균형의 색상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비대칭적인 균형을 해서 이런 색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맨틱 이미지의 색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형용사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줬고, 또 여러분들한테 관계된 것들을 형용사 이미지에 맞는 이미지들을 한번 꾸며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색채 팔레트를 해보라 하고 아마 과제를 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션에서도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배색 이미지에서 12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했지만, 이 패션 쪽에서는 뭐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서 로맨틱 이미지 하고서 이런 배색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이미지에 이런 색채들을 하고요. 여기서 이게 팔레트예요. 이 색에서 주조색에서 이런 두 색밖에 없고, 여기는 강조색은 없습니다. 보통 거의 주조색들이 이 두 가지 색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색들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배색 띠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이런 이미지의 배색이고요. 이거는 이제 귀여운 이미지 배색입니다. 그래서 뭐 귀여운 이미지 배색들은 대부분 우리가 밝은 톤의 뭐 이런 주황, 노랑 이런 색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귀여운 이미지, 프리티한 이미지, 뭐 여러분들도 뭘 했는지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귀여운 이미지도 했을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모던한 이미지도 했을 거고 다양하지만, 이 패션에서는 귀여운 이미지를 이런 그 재질과 이런 색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건 우아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아마 우아한 이미지에서도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퍼플 자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퍼플 자주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그 브라운 쪽에 이런 금박이 들어간 이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우아한 이미지의, 엘레간트한 이미지의 패션에서는 들어갑니다. 화려한 이미지입니다. 화려한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비비드한 컬러의 아주 화려한 컬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이런 골드, 금색, 고급스러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의 패션 이미지에 들어갑니다. 다이나믹한 이미지, 제가 아마 배색에서 뭐가 꼭 들어간다 그랬어요? 레드하고 블랙이죠. 그래서 여기 패션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드하고 블랙은 다이나믹한 이미지에는 패션에서도 이렇게 레드와 블랙은 꼭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한 이미지의 패션 이미지입니다. 활동적인 이미지입니다. 활동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그 밝은 톤의 배색들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보색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배색들로 하면 굉장히 캐주얼하고 액티브한 그런 이미지의 배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입니다. 내추럴한 이미지는 우리가 숲속을 연상을 하고 그랬죠. 자연의 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단풍의 이런 그 단풍잎, 가을의 낙엽,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자연적인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적인 이미지요.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이런 그 자연풍의 내추럴한 이미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전원적인 이미지입니다. 전원적인 이미지는 자연적인 이미지에서 이런 집을 짓고 뭐 이런 그 약간 시골풍한 컨트리 이미지라고 하지만 이런 시골풍, 이런 자연의 이런 이미지의 전원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소풍의 이미지입니다. 에스닉 이미지인데 이런 그 자연적인 이미지의 이런 색들이 약간 이런 그 톤들이 약간 중명도, 중채도 이런 이미지의 색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고전적인 이미지입니다. 클래식한 이미지죠. 클래식한 이미지에는 우리가 톤들이 어떤 톤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약간 덜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덜톤들, 그래서 약간 중채도, 중명도, 그런 그 색들의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이미지는 약간 앤틱한 뭐 그런 이미지들도 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크한 이미지라고 하는데, 약간 이 시크한 이미지는 어디하고도 비슷하면 약간 그 그윽한 이미지라고 그랬나요? 그 이미지하고도 약간 단아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패션에서는 약간 시크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맑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클리어한 이미지, 맑은 이미지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밝은 색들이 많고요. 이렇게 그 포인트로 이렇게 블루를 많이 줬죠. 그래서 대부분은 색들이 굉장히 그 밝은 약간 흰 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던한 이미지입니다. 모던한 이미지는 이런 그 무채색들이 약간 들어가죠. 도시적인 이미지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라이트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패션에서 모던한 이미지지만 색에서는 이게 대부분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위적인입니다. 아방가르드 해가지고 약간 그 뭐야, 도회적인 뭐 이런 그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미용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퍼스널 컬러라는 이미지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런 미용 디자인, 퍼스널 컬러 다 같은 씁니다. 그래서 이 미용 디자인은 뭐냐? 개인의 이런 미적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행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인, 피부,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용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역사들도요, 본능, 장식, 뭐 신분, 종교,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역사들을 보면 이것들이 그냥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이크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포인트, 피니쉬, 약간 포인트를 주기 위한 이런 메이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제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를 보통은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눈, 입술 뭐 이런 거는 이제 포인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는 포인트로 뭐 이렇게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컬러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네 가지 타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 하면은 보통 밝고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이런 이미지의 메이크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옐로우하고 화이트시한 이런 이미지의 배색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봄의 이미지들은 약간 밝은 톤들이 많이 있고 생동감 있고 선명한 그런 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귀여운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캐주얼한 이미지, 맑고 투명한 이미지. 이게 다 봄의 이미지에 이렇게 퍼스널 컬러에선 들어갑니다. 이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뭐 블루가 대세적이겠죠. 부드럽고 연한 색으로 이런 중명도 온화하고 세련된 느낌의 이런 여름의 이미지 배색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 엘레간스한 이미지, 시크한 이미지, 이런 화려한 이미지가 이 여름의 퍼스널 컬러에 이렇게 메이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약간 이런 옐로우 하면서도 블랙, 이런 약간 가라앉고 차분한 느낌, 이런 따뜻하고도 고전적인 클래식한 이미지, 이런 메이크업이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추럴하고 고저스하고 클래식하고 에스닉한 이게 가을의 이미지의 퍼스널 컬러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은 어때요? 강하고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약간 어두운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한 빨강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이런 이미지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도한 이미지, 중후한 이미지, 댄디한 이미지, 다이나믹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의 배색들을 우리는 이제 퍼스널 컬러에서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이거는 광원과 메이크업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화장을 해도요. 이런 어떤 빛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 메이크업 색들이 다 연출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보통은 이 태양광, 자연에서 찍은 것들은 굉장히 메이크업들이 들떠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렇게 태양광에서 찍은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형광등에서 찍으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형광등은 이런 붉은 계통들 있잖아요. 이런 붉은 입술들, 이런 붉은 입술들이 죽어 보입니다. 지금 태양광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형광등은 이 빨간 계통들이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톤들도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근데 또 백열등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빨간 계통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블루 계통들 옷 같은 것들은요 또 어떻게 보이냐면 붉은 계통들은 더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붉은 그 백열등에서 찍었을 땐 더 붉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어떤 빛에 따라서 이 색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일 때는 이렇게 파랑, 초록 이런 빛들이 더 칙칙해 보이는 피부톤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백열등에서는 붉은 감성이 강해서 빨간 색조를 사용 시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즉 뭐냐면 똑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칙칙해 보이냐 아니면 더 빨갛게 보이느냐 그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관에 갔을 때 쾅쾅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 그 태양광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나게 해서 이런 빛 온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보통 이 시각 환경을 디자인으로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이런 지식적인, 설득적인, 상징적인, 기록적인, 표현적인 것을 하죠. 거기에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도 들어가죠. 보통은 이게 1940년대에 인쇄된 디자인을 일컬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평면 디자인을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 2차 디자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포스터 디자인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디자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문화인사 포스터도 있고요. 공공 캠페인 포스터도 있고요. 상품 광고 포스터도 있고요. 관광 포스터도 있고 장식용 포스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언어를 시각해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대중 매체의 한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홍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업 환경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포장 디자인입니다. 포장 디자인에서는 이 생활 디자인에서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면 보존, 보호, 신비성, 전달성, 특성, 기능. 그래서 내용물을 쉽게 인지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강조해야 되고요.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경쟁 상품과 구별되고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되고요. 또 개봉, 재포장, 재활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색채에서는요. 제품의 속성이 강조해야 되고 제품의 개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임팩트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각인되고 이런 배색의 색이 선택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이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딸기 형태의 이런 주스, 바나나 주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코파이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다홍색, 진한 초콜릿, 이 색의 조화가 잘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편집 디자인입니다. 편집 디자인 하면은 뭐에 속하냐면 잡지, 책, 신문, 소형 인쇄물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다 편집 디자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시각적인 중심의 원리지만 균형, 운동, 통일, 비례, 강조해 이런 것들이 편집 디자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포맷 중에서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그래서 인쇄, 제작 이런 것들이 편집 디자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지 디자인이에요. 표지 디자인에서도 이런 그 로고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줄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다 이제 편집 디자인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는 표지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에요. 아이덴티티 디자인에는 보통 이런 CIP,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기업 이미지. 그래서 CIP, 기업 이미지, 심벌 마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브랜드, BIP,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CI 제품, 아니면 이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심볼 마크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시각 디자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안에 이 시각 디자인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디자인입니다. 제품 디자인에는 이런 그 미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능성, 신미성, 상징성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생산 측면, 판매,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다 조건이 맞게 들어가야지 제품 디자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색채 디자인 상을 받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뭐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그래서 세제에서도 더 강하게 표기해서 이런 레드를 더 강력한 이 빨강 파랑에 대비를 시켜서 뭐 이런 고농축의 세제를 강력한 세정력으로 하는 이런 패키지, 이런 제품 디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멀티미디어 디자인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야말로 이런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웹 디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잘 돼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게 이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요즘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 그것도 카카오 옐로우 그것들도 멀티미디어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다중매체의 의미로 말 그대로 이 범위가 상당히 넓고 쌍방향의 그 쌍방향 매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포그라피하고 이런 아이콘, 그래서 이런 기호화된 이미지의 아이콘들, 그래서 멀티미디어 디자인이 이런 것들이 속하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색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것들을 세워야 되냐? 질서를 부여하고 통합해야 되고요. 공간의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상을 부여하고, 개성을 부여하고,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향성,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도 제공해야 되고요. 또 온도감을 조절해야 되고요.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런 소재감을 강조하거나 완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 색채 계획의 이런 목적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색채 디자인의 이 영역들이 환경 디자인에서는 어떤 거,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미용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색채 디자인 영역 중에서도 이렇게 색채들이 다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술에 의해지만 이 미술도 중요하지만 이 미술에서도 이 영역들이 다 들어가는 게 이 미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도 하나하나 다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디자인 영역 중에서 색채들은 이 미술의 영역에서 이 컬러 색채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그 2차 시에는 지금 뭘 다루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차시 여기서 수업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